친구들 안녕하세요. 동화나라 이야기 보따리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동화 시작합니다. 깨끗해서 좋아요.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밥을 먹고 나서도 입을 헹구지 않는 버릇이 있었지요. 옛날 사람들은 소금으로 이를 문질러 닦았는데 할아버지는 이도 잘 닦지 않았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손을 씻지 않는 버릇이 있었답니다. 할멈 손은 새까매서 까마귀 같아요. 아이고, 영감 이는 어찌나 더러운지 강아지 누렁이 색이구만요.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는 서로 흉을 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냇가로 빨래를 하러 갔어요. 에휴, 오늘따라 빨래가 많기도 하네. 한참 동안 냇물에서 빨래를 비볐더니 다 하고 나자 어느새 할머니 손이 깨끗해졌지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내 손이 이렇게 깨끗해지다니. 아이고, 곱기도 하구나. 할머니는 또 이런 생각이 들었지요. 그동안 내가 내 손이 더러운 줄도 모르고 영감만 흉보았구나. 아이고, 이런 부끄럽네. 그때 집에 있던 할아버지는 거울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날파리가 할아버지의 입 쪽으로 날아와 깜짝 놀랐죠. 너무 놀라 어이구 하고 외치면서 입을 벌렸답니다. 바로 그때 할아버지의 누런 이가 거울에 비쳤어요. 할아버지는 자신의 이를 보고 한 번 더 놀랐어요. 아니, 이 누런 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란 말이지? 어이구, 이 더럽기도 하구만. 놀란 할아버지는 냄새나고 더러운 이를 소금으로 한참 동안 깨끗이 닦았죠. 이는 점점 원래대로 하얗게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마음이 뿌듯했지요. 허허, 이만하면 됐지. 아휴, 이제야 내가 사람 같구먼. 허허. 그때 할머니가 빨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할아버지는 마당까지 할머니를 마중 나와 자랑스럽게 말했답니다. 할멈, 이제 오는 거요. 자, 내 입을 좀 보구려. 할아버지는 하얀 이를 내보이며 말했죠. 아이고, 영감, 이가 반짝반짝하시네요. 저는 빨래를 다녀왔죠. 제 손도 한번 보세요. 할머니는 자랑스럽게 손을 내보이며 말했어요. 오호, 정말 깨끗하구려. 허허.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서로의 더러운 모습을 보면서 흉봤지만 정작 자신의 지저분한 모습은 깨닫지 못했지요. 그러다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고 고치자 상대방의 모습을 칭찬할 수 있었어요. 영감, 깨끗하니 좋지요. 그래요. 깨끗해서 좋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서로 마주보며 한참 웃었답니다. 부엉이를 잡은 젊은이. 옛날 어느 부잣집에 아주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 부잣집 뒷마당에는 큰 감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에 언젠가부터 부엉이가 날아와 울기 시작했죠. 그러면 꼭 그 집 식구 중 한 명이 죽었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이러다가 우리 식구들이 모조리 죽겠어요. 대감은 집 담장에 글을 써서 붙였어요. 우리 집에 날아와 오는 부엉이를 잡아주는 사람에게는 집 재산의 반을 주고 내 딸과 결혼하여 사위로 삼겠소. 그러자 많은 청년들이 이 글을 보고 부엉이를 잡으려고 찾아왔어요. 청년들은 모두 활을 쏘아 부엉이를 잡으려고 멋진 활과 화살들을 들고 왔지요. 하지만 아무도 부엉이를 쏘아 맞추지 못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벽에 붙은 글을 보게 되었어요. 뭐? 부엉이를 잡기만 하면 된다는 거지? 젊은이는 그 부잣집으로 쑥 들어가서 말했지요. 내가 부엉이를 잡아드리겠습니다. 대감은 젊은이를 반갑게 맞아주며 말했어요. 자네는 활솜씨가 좋은가? 여태 아무도 부엉이를 쏘아 맞히지 못해서 말이네. 예? 활솜씨요? 저는 활을 쏘아본 적도 없습니다. 뭐? 그럼 부엉이를 어찌 잡겠단 말인가? 제가 부엉이를 잡는 것은 활 같은 건 필요도 없는 간단한 일입니다. 대감은 젊은이를 한번 믿어보기로 했어요. 활도 쏘지 못한다지만 누구보다도 영리해 보였거든요. 밤이 되자 젊은이는 감나무에 살금살금 올라가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참을 기다리자 저 멀리서 부엉이가 감나무를 향해 날아오는 게 아니겠어요? 옳지, 어서 나무에 앉으려무나. 젊은이는 숨을 죽이고 부엉이가 나무까지 앉기를 기다렸지요. 그러다 부엉이가 나무에 앉자 부엉이를 향해 천천히 손을 내밀었어요. 조금만. 마침내 젊은이의 손이 부엉이의 다리를 꽉 붙들었어요. 부엉이는 꼼짝없이 젊은이에게 잡히게 되었죠. 저 부엉이를 잡았습니다. 젊은이가 큰 소리로 외치자 대감은 후다닥 뛰어나와 젊은이의 손에 죽은 부엉이를 발견했어요. 고맙네, 고마워. 자네가 우리 식구들을 살렸네. 모두가 활을 쏘아 부엉이를 잡으려 할 때 활을 쏘지 못하는 젊은이는 나무 위로 올라가 직접 부엉이를 잡았지요. 지혜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른 사람과는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래요. 젊은이는 그 후 대감의 딸과 결혼하고 잘 살았답니다. 거울을 처음 본 사람들. 옛날 깊은 산골에 한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서울에 다녀올 일이 생기자 부인이 농부에게 말했지요. 여보, 서울에 가면 머리빗 하나만 꼭 사다 주세요. 머리빗? 그게 대체 어떻게 생긴 것이오? 농부는 머리빗을 본 적도 없었고 또 무엇이든 잘 잊어버렸답니다. 머리빗은요, 저기 저 하늘에 뜬 반달같이 생겼어요. 혹시 잊어버리시면 저 달을 쳐다보세요. 달을 닮은 빛 아시겠죠? 달이라. 알겠소. 내 틀림없이 사다 주겠소. 서울에 도착한 농부는 이곳저곳 구경하다
돌아갈 날이 되어서야 아내의 부탁이 생각났어요. 아차, 마누라가 뭘 사오라고 했는데 그게 뭐였지? 뭐더라? 그때 농부의 눈에 하늘에 환한 달이 눈에 띄었어요. 맞아, 달을 쳐다보면 생각날 거라고 했어. 하지만 집을 떠나올 때는 반달이었던 달이 그새 둥근 보름달이 되어 있었지요. 다음날 농부는 시장에 나가 이리저리 기웃거렸어요. 그러자 물건 파는 장사꾼이 농부에게 물었지요. 손님, 뭐 찾는 물건이라도 있으신가요? 예, 여인네들이 쓰는 물건인데 둥글게 생긴 것이 있을까요? 여인네들이 쓰는 물건으로 둥글게 생긴 것이라. 거울이군요. 여기 있습니다. 오, 정말 달처럼 둥그렇구만요. 농부는 가게 주인이 주는 대로 거울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보, 제가 부탁한 빗은 사오셨어요? 그럼요. 내가 잊을 리가 있어. 보따리 속에 있으니 꺼내보구려. 남편이 사온 빗을 찾느라 보따리 속을 이리저리 살피다가 처음 보는 거울을 본 아내는 깜짝 놀랐어요. 글쎄, 웬 젊은 여자가 거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야? 이 양반이 서울에 가더니 젊은 색시를 숨겨왔네. 아내는 얼른 시어머니에게 달려갔어요. 어머니, 이를 어떡하나요? 글쎄, 이 양반이 서울에 가서 젊은 여자를 숨겨왔어요. 그럴 리가 있나? 어디 내가 한번 보자. 시어머니가 거울을 보니 그 속에는 웬 쭈글쭈글한 할머니 모습이 보였지요. 아이고, 젊은 색시는커녕 쭈글쭈글한 할멈을 데려왔구만. 바로 그때 시아버지가 들어와서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물었어요.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소란스러운 것이오? 영감, 이것 좀 보시오. 아니, 이게 뭐길래? 응? 아버님, 10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님일세? 아유, 아버님 어찌 갑자기 오셨습니까? 며느리는 울고불고 시어머니는 이게 무슨 일인지 싶어서 멍하니 앉아있고 시아버지는 거울에 대고 넙죽넙죽 절을 하고 집안이 온통 시끌벅적했어요. 그때 마침 집으로 돌아온 농부가 놀라서 물었지요. 아이고, 여보, 왜 울고 있어? 어머니, 아버지, 무슨 일인가요? 아유, 여보, 그 젊은 색시는 누구예요? 이구 얘야, 쭈글쭈글 늙은 할미는 누구냐? 얘야, 돌아가신 네 할아버지가 오셨다. 농부는 마침내 거울을 들여다보았죠. 그랬더니 글쎄 그 속에 웬 젊은 남자가 험상궂은 얼굴로 쳐다보고 있지 않겠어요? 이게 뭐야? 이놈은 대체 누구야? 이거 볼수록 요망한 물건일세. 아유, 여보, 사오라는 머리빗은 안 사오고 무슨 그런 이상한 물건을 사오셨어요? 아니, 당신 말대로 달처럼 생긴 둥그런 것을 달라고 하니 장사꾼이 그걸 주었다오. 아유, 그렇군요. 반달 모양 머리빗을 사오라고 했더니 그새 보름달이 되었네요. 아하, 그랬구만요. 아휴, 그나저나 이 요망한 물건은 부셔버립시다. 예, 그래요. 얼른 부셔버리세요.
그래라 그래, 얼른 부셔버려라. 농부는 거울을 휙 집어던져버리고 말았어요. 거울은 쨍그랑 깨져버렸지요. 오랜 옛날 거울을 처음 본 사람들의 이야기랍니다. 호랑이 잡은 겁쟁이. 옛날에 아주 겁이 많은 총각이 있었어요. 총각은 어느 부잣집에서 머슴으로 일을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부잣집이다 보니 일이 너무 많았어요. 어이구, 저 일은 또 언제 다 하나? 어이구, 무서워. 총각은 일할 것이 무서워서 그 집에서 도망쳐버렸답니다. 총각이 터덜터덜 길을 가다 보니 저녁이 되어 마을을 찾아갔는데 사람들이 모여 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걱정이 있어서 이렇게 모여 있나요? 겁쟁이 총각이 물으니 마을 사람들이 대답해 주었어요. 글쎄, 우리 마을에 천년 묵은 백호가 매일 나타나서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다 잡아가 버린다네. 예? 백호라면 흰 호랑이요? 그렇다네. 겁쟁이 총각은 그때 배가 몹시 고팠어요. 그래서 앞뒤 생각 없이 이렇게 말해버렸답니다. 그럼 나한테 먹을 것과 활을 하나 주면 그 백호를 잡아드리지요. 정말인가? 그 백호만 잡아주면 무엇이든 해주지. 마을 사람들은 기뻐하며 말했죠. 이렇게 겁쟁이 총각은 천년 묵은 흰 호랑이를 3일 안에 꼭 잡아주겠다는 약속을 해버렸어요. 총각은 맛있는 음식을 실컷 얻어먹고 다음날 호랑이가 있다는 산속 굴을 찾아갔어요. 굴 앞에는 커다란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지요. 겁쟁이 총각은 그 소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서 밤이 되기를 기다렸어요. 한참 뒤 밤이 되자 갑자기 커다란 불덩어리 2개가 굴 속에서 비치더니 산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큰 소리로 으르렁거리며 호랑이가 나타났지요. 저것이 그 백호로구나. 어서 활을 쏘아야지. 겁쟁이는 부들부들 떨면서 활을 잡았지만 어찌나 손이 덜덜 떨리는지 도무지 쏠 수가 없었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호랑이가 코를 킁킁 대더니 총각이 있는 소나무 위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커다란 입을 딱 벌리고 훌쩍 뛰어 올랐어요. 겁쟁이는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나무를 꼭 끌어안았지요. 다행히 총각이 올라 앉아있는 꼭대기까지는 호랑이가 닿지 않았어요. 하지만 호랑이는 자꾸 또 뛰어오르고 겁쟁이는 겁이 나서 버들버들 떨기만 하고 그러다가 닭이 울고 날이 밝아버렸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그냥 굴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아이고, 살았다. 어휴. 잠시 후 마을 사람들이 산에 올라와 보니 총각은 소나무 꼭대기에 축 늘어져 있었어요. 여보게, 왜 그러고 있나? 호랑이는 어찌 되었고? 백호 말이지요. 지난밤에는 호랑이가 얼마나 큰가 하고 그냥 구경만 했지요. 사람들은 겁쟁이 총각의 말을 그대로 믿고 데리고 가서 또 실컷 먹여주었죠. 밤이 되자 겁쟁이는 또 산의 소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활을 겨누었지만
부들부들 떨다가 밤을 새워버리고 말았죠. 그러니 이제 사람들과 약속한 3일째가 된 거예요. 자, 여보게, 오늘이 3일째이니 오늘은 꼭 호랑이를 잡아주게. 제발 부탁이네. 아, 예, 그럼요. 총각은 그렇게 대답은 했지만 너무너무 겁이 났어요. 어휴, 이 일을 어쩌지? 활로는 도저히 백호를 못 잡을 것 같은데 어쩐다. 그래, 좋은 수가 있다. 총각은 마을 사람들에게 하얀 밀가루 한 자루를 달라고 했죠. 밀가루를 받은 총각은 그걸로 반은 풀을 쑤어서 온몸에 풀칠을 한 다음 하얀 밀가루를 머리에서부터 뒤집어 썼어요. 그랬더니 꼭 하얀 괴물같이 보였답니다. 그리고 겁쟁이 총각은 호랑이 굴 속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호랑이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얀 짐승 하나가 굴 속으로 엉금엉금 기어 들어오는 걸 보고는 너무나 놀랐어요. 아니, 저것은 만년 묵은 백호로구나. 그냥 있다가는 내가 잡아먹히겠구나. 호랑이는 놀라서 쏜살같이 도망을 치기 시작했죠. 산을 넘고 또 넘어 달아나다 보니 그만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여기가 어디야? 어쨌건 이제 멀리 왔으니 그 만년 묵은 백호는 안 쫓아오겠지. 기운이 하나도 없구나. 백호는 너무 지쳐서 더 이상 달아날 힘도 없었어요. 그런데 호랑이는 죽어도 자기 집 굴 속으로 돌아가 죽는 버릇이 있대요. 호랑이는 날이 새기 전에 자기 굴을 찾아 돌아가려고 헐떡헐떡 애를 쓰다 보니 이제 기어갈 힘도 없어졌어요. 그래도 기어 가서 겨우 굴 앞에 이르렀을 때 쓰러져 죽어버렸죠. 아침이 되어 밀가루를 뒤집어 쓴 겁쟁이가 굴 밖에 나와보니 산만큼 큰 백호가 넘어져 죽어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지? 겁쟁이 총각은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그만 어질어질없더니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말았죠. 마을 사람들이 산에 올라와 보니 호랑이하고 총각이 마주보고 엎드려 있는데 호랑이는 죽었고 총각은 맥박이 뛰고 있지 않겠어요? 아이고, 여보게, 어서 정신을 차려보게. 모두가 달려들어 팔다리를 주무르고 흔들었더니 겨우 총각이 깨어났죠. 아이고, 깨어났구만. 다행이네, 다행이야. 아니, 그래, 이 호랑이는 어떻게 잡았는가? 말도 마세요. 밤새도록 이 호랑이하고 씨름을 하느라 기운이 다 빠져서 그만 정신을 잃었나 봅니다. 아이고, 고생했네. 그리고 고맙네, 고마워. 자네가 우리 마을을 구했네.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모르겠지만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를 잡아준 겁쟁이에게 금은 보화를 잔뜩 주어서 겁쟁이 총각은 그 후 잘 먹고 잘 살았답니다. 좁쌀 한 톨로 장가들기. 옛날에 아무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사는 총각이 있었어요. 봄이 되어 마을 사람들은
밭을 갈고 씨를 뿌렸지요. 그런데 총각은 마당에 좁쌀 몇 톨만 슬슬 뿌려두고는 느긋이 누워 낮잠만 잘 뿐이었어요. 가을이 되어 마을 사람들은 잘 여문 곡식을 그득그득 거두었지만 총각은 달랑 좁쌀 한 톨밖에 거둔 게 없지 뭐예요. 아휴, 뭐 이 좁쌀 한 톨 미천 삼아서 세상 구경이라도 하지. 총각은 달랑 보찜을 메고 터벅터벅 길을 떠났어요. 총각은 길을 따라 걷다가 어두워지자 산 아래 밥집에서 하룻밤 묵어가기로 했어요. 할머니, 제 보따리 좀 잘 맡아주세요. 할머니는 보따리를 받아 장에 넣으려다가 떼굴 굴러 나온 좁쌀 한 톨을 보았어요. 이 웬 좁쌀이람? 그때 찍찍 쥐소리가 났어요. 할머니는 별 생각 없이 좁쌀을 쥐에게 휙 던져주었지요. 예, 너나 먹어라, 좁쌀 한 톨. 다음날 아침 총각은 눈 뜨자마자 좁쌀부터 찾았어요. 할머니, 제가 맡긴 좁쌀 한 톨 돌려주세요. 할머니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그럼 보따리 속에 든 게 겨우 좁쌀 한 톨이었단 말이요? 근데 그 좁쌀은 어젯밤에 생쥐가 먹어버렸는데 이를 어째? 예? 그럼 제 좁쌀을 먹은 그 생쥐를 잡아주십시오. 총각은 생쥐를 내놓으라고 부득부득 떼를 썼어요. 그리고는 기어이 생쥐를 바꿔서 길을 떠났죠. 다시 밤이 깊었어요. 총각은 이번에는 어느 초가집에 묵게 되었어요. 아저씨, 제 생쥐 좀 잘 맡아주세요. 집주인은 달랑 생쥐 한 마리를 데리고 다니는 총각이 참 별나 보였어요. 어쨌든 생쥐를 마루 기둥에 질긴 밧줄로 잘 묶어두었지요. 그런데 밤새 고양이란 놈이 생쥐를 낼름 잡아먹지 않았겠어요? 다음날 아침 총각은 어김없이 막힌 생쥐를 찾았어요. 그러자 집주인은 더듬거리면서 진땀을 흘렸지요. 그게 말이지. 가끔 들락거리는 고양이가 잡아먹은 모양일세. 예? 그럼 제 생쥐를 먹은 그 고양이를 잡아주십시오. 총각은 또 고양이를 내놓으라고 부득부득 떼를 썼죠. 그리고 기어이 고양이를 바꿔서야 길을 떠났죠. 그런데 그날 밤에는 나무꾼 집에 막힌 고양이가 개에게 물려 죽고 말았어요. 총각은 이번에도 부득부득 우겨서 그 개를 받아갔지요. 하지만 개도 어느 집 당나귀 뒷발에 채워서 죽고 말았어요. 그러자 총각은 기어이 그 당나귀를 바꾸서 길을 떠났답니다. 어느 날 총각이 깊은 산길을 걷고 있는데 어디선가 험상궂은 산의 둘이 턱 나타났어요. 이것 봐, 총각. 이 산은 아주 험하니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게. 총각은 겁이 덜컥 났지만 할 수 없이 졸래졸래 뒤따라갔어요. 그럼 오늘 밤 제 당나귀를 잘 맡아주세요. 그런데 그날 밤 그 사내들은 총각 몰래 당나귀를 팔아치워버렸어요. 그리고는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했지요. 이걸 어쩌나? 당나귀가 황소뿔에 받쳐서 그만 죽어버렸다네. 그러자 이 총각이 어떻게 했겠어요? 총각은 주저앉아서 버둥대며 졸랐어요. 어이구, 내 당나귀. 어이구, 내 당나귀. 내 당나귀가 없으면 황소라도 주시오.
아이고, 내 당나귀! 사흘 밤낮을 울고 불고 버둥대면서 당나귀를 죽인 소를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험상궂은 사내들도 두 손 번쩍 들고는 아까운 황소를 넘겨주었지요. 총각은 기어이 그 황소를 받고서야 길을 떠났대요. 가을에 들고 나온 좁쌀 한 톨이 겨울이 되자 황소가 되었답니다. 좁쌀 한 톨 미천 삼아 세상 구경 나서길 정말 잘했어. 총각은 이랴이랴 황소를 몰며 눈밭을 신이 나서 걸어갔어요. 하루는 해가 저물자 한 기와집 대문을 두드렸어요. 길 가는 나그네입니다.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그러자 어여쁜 처녀가 나와서 다소곳이 맞아주었죠. 이번에도 총각은 집주인에게 황소를 부탁했어요. 영감님, 제 황소 좀 잘 맡아주십시오. 다음날 아침이에요. 집안이 발칵 뒤집혔죠. 아이고, 여보게 총각, 그 자네가 막힌 소를 우리 집 소인 줄 알고 하인들이 글쎄 자네 황소를 잡고 말았지 뭔가. 예? 그럼 그 잡은 황소라도 돌려주십시오. 그게 말일세. 우리 딸이 벌써 그걸로 고깃국을 끓여버렸다네. 대신 그럼 우리 소라도 가져가겠나? 그러자 총각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제 소로 국을 끓인 따님을 제게 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집주인은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며 펄펄 뛰었어요. 그럼 영감님이 수수께끼를 맞추시면 제가 그냥 가고 못 맞추시면 따님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영감님은 마지못해 그러자고 했지요. 자, 그럼 수수께끼입니다. 좁쌀 한 톨이 어떻게 쥐가 되고 쥐가 고양이가 되고 고양이가 개가 되고 개가 당나귀가 되고 당나귀가 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 대체 어찌 그럴 수 있나? 그러자 총각은 영감님에게 좁쌀 한 톨로 소를 얻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영감님은 그 이야기를 다 듣고는 이 총각이라면 사위 삼을만 하다고 여겼어요. 봄이 되자 길을 떠났던 총각은 어여쁜 처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총각이 좁쌀 한 톨로 장가가는 날, 마을에서는 떠들썩하게 큰 잔치가 열렸답니다.